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며느리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땐 정말로 그 아이가 착한 줄 알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부모랑 같이 살겠다는 며느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고맙고 기특하고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엔 복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내가 먼저 믿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결혼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말은 참 예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했고 집 살 때까지만 같이 살자 했고 그때까지는 자기가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을 나는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는 늘 늦잠이었습니다. 밥상은 늘 내 차지였고 국이 짜다, 반찬이 달다, 입맛이 없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닌다잖아. 요즘 애들 다 그렇지. 그렇게 며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다음부턴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을 했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말은 늘 있었지만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라고 내가 나를 설득했으니까요. 내가 몸이 안 좋아 기침을 하며 누워 있어도 며느리는 출근 준비에 바빴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회사 얘기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 바쁘지. 아픈 건 내가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녁상 앞에서 며느리는 가끔 불편한 말을 던졌습니다. 입맛 이야기, 나이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 그 말들이 가슴에 걸렸지만 나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음식을 평가한 게 아니라 나를 평가하고 있었다는 걸. 아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고 막지 않았고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외롭게 했습니다. 결국 모든 선택은 내 몫이 되었으니까요. 집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출, 집가, 월세, 도우미 비용, 며느리는 숫자에 밝았고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집 이야기가 나올 때만 며느리의 얼굴이 살아났습니다. 그걸 그땐 좋은 줄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집안에서 주인 같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오래 있으면 눈치가 보였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괜히 자리를 피하게 됐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설마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겠어? 그 믿음이 나를 더 깊이 끌고 갔습니다. 그러다 분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참아준 것도 도와주고 싶었던 것도 모두 나였는데 나가는 결정은 그 아이가 하더군요. 그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뒤 전화는 줄었고 방문은 끊겼습니다. 생활비는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더 멀어질까봐 참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에게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사람이었단 걸. 그땐 정말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모두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참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생각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도 나는 그 아이를 의심하지 않고 나 자신부터 돌아봤습니다. 집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집 이야기는 아들 입에서 가끔 나오던 말이었지 며느리가 앞장서서 꺼낼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집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집가, 대출, 이자, 월세. 그 아이는 숫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는 아이구나. 그렇게 또 내가 먼저 의미를 붙여버렸습니다. 집 얘기가 나올 때만 며느리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인사도 건성으로 하던 아이가 집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요즘 집값 많이 내려갔대요. 이럴 때 사야 손해 안 본대요. 그 말투가 참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적극함이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계산을 위한 거였다는 걸.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집 얘기가 나올 때마다 괜히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뭔가를 내놓아야 할 것 같은 압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아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집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집이 그 아이 말 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난 숫자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기엔 너무 노골적이지도 않았고 웃고 넘기기엔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아픈 날에도 집 얘기는 빼놓지 않았습니다. 병원 얘기를 꺼내면 시계를 받고 회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 얘기를 꺼내면 시간이 났습니다. 그 차이를 나는 느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몸이 안 좋아 하루 종일 누워있던 날이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질 않았고 머리가 어지러워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간단히 드세요. 저 늦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집 팔면 조금은 보태실 수 있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픈 내 몸은 중요하지 않았고 중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말이 틀린 것 같지도 않고 맞는 것 같지도 않은 그 애매한 태도, 그 애매함 속에서 나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결국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힘들다면 내가 좀 도와줄게. 그 말을 하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밝아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봤습니다. 그 아이가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숫자를 봤다는 걸. 그 뒤로 며느리는 더 당당해졌습니다. 부모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말, 자식 힘들게 하는 게 오히려 죄라는 말, 그 말들 앞에서 나는 또 죄인이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주인처럼 말했고 나는 점점 머물다 가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에 오래 있으면 눈치가 보였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괜히 자리를 피하게 됐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그냥 분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이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참아준 것도, 도와주고 싶었던 것도 모두 나였는데 나가는 결정은 그 아이가 하고 있었습니다. 분가 이야기가 나온 뒤부터 며느리는 더 냉정해졌습니다. 고마움도 미안함도 말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저 정리하듯 계산하듯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래도 나는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설마 돈 때문에 여기까지 오겠어. 그 믿음이 나를 더 깊이 끌고 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그 아이의 말이 아들에게 한 말과 나에게 한 말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분노한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처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우습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으면서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믿으려고 하니까요. 나는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니길 바랐습니다. 생활비 이야기가 처음 나온 날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들이 아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매달 생활비 드리잖아. 그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도, 두 달도, 아니, 단 한 번도 그런 돈은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너무 당연하다는 얼굴로 그 말을 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질문 하나가 내 가슴을 꽉 눌렀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묻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며느리는 나를 보고도 반가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편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아빠가 그러는데 생활비를 준다더라. 그때 며느리는 잠시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얘기 왜 하세요? 그 말투에는 당황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준 거야, 안 준 거야? 그제야 며느리는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 사정 아시잖아요. 그 말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들에게는 드린다고 말하고 나에게는 사정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게 그 아이의
두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나 싶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자책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왜 더 빨리 보지 못했을까? 그 질문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가게에 오지 마세요. 그 말이 너무도 담담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나의 존재가 불편해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화장실 냄새 나면 손님들이 싫어해요.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화장실 냄새가 아니라 내 인생이 그 아이에겐 부끄러운 것이었겠지요. 그날 나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고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얻은 게 아니라 고객이 된 거구나. 필요할 땐 웃어주고 필요 없으면 밀어내는 그런 존재.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얼굴, 늘 중간에 서 있던 그 모습. 그래서 나는 또 말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혼자 삼키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점점 더 당당해졌고 나는 점점 더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 보여주는 과정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 곧 더 큰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 아이가 끝까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사람이 어떤 말을 끝내 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말해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걸 알아버렸을 때입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몸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도 나는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또 눈치만 보게 될까봐 그냥 참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바빠졌고 집에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얼굴을 보이면 시계부터 봤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 집에 잠깐 들른 손님 같았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날 나는 혼자였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그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왜 더 세게 말하지 못했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장례식 날 검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고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정리해야 할 거 정리하자.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일정이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낼 힘도 기대할 마음도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대가 있을 때 분노도 하는 거더군요. 혼자 남은 집에서 나는 자주 지난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때 한 번만 더 말했더라면, 그때 한 번만 더 따졌더라면, 그때 한 번만 더 내 편을 들었더라면, 수없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야 나는 깨닫습니다. 그 아이가 돈에 미쳐 있었다기보다 나는 사람을 잘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내 삶을 너무 쉽게 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남의 집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슷한 선택 앞에 서 있는 분이라면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되는 순간도 있지만 참다가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내주지 마십시오. 사랑은 참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나처럼 스스로를 뒤로 미루며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은 멈춰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야 나를 돌아봅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내 편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으셨다면 그 여운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같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이야기가 인생을 지키는 작은 경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